반장들 반가워요. 다 왔군요. 네, 다 왔네요. 양 반장 왔으면. 5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신반장이요. 이번 주 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내일로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뭐를 논의하게 됩니까? 뭐 장성급 회담, 적식자 회담, 체육 회담 의제가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네. 북한에서 철도성 부상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 철도 연결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정 반장.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요. 이제 국회가 어렵게 이제 정상화됐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추경 관련 시정 연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18일까지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일밖에 네. 없어서 네. 곧바로 시정연설도 했고 또 예결특위까지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뭐 할 얘기 없죠?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될 날씨를 고려해서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사이에 진행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 방송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조금 전에 북한이 밝혀왔죠. 이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요. 22일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출발합니다. 다른 외국 기자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전용기로 함께 출발해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이제 철도로 이제 풍계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 철도 연결 상당히 눈에 띄어요. 저도요. 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한 사안이에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조사를 저지했고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는 게 안미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검사가 어쨌든 조직의 최고 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대검과 문 총장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근데 또 반전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지금 이제 강원랜드 그 채용비리 수사가 외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상태잖아요. 그 수사단이 자료를 냈는데 실제로 문무일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니까 문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수사단의 주장이고요. 결국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러한 문 총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수사단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문무일 총장은 기자들한테 이견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서로 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무슨 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볼 텐데 아무튼 논란은 좀 커질 분위기예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2대 학사비리 관련 대법원 선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정강현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상화 후속 조치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암초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잠복해 있는 여야 갈등의 불씨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국회가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내일은 꼭 국회 정상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국회부터 따지자면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네, 정확히 42일 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됐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질 정도였죠. 국회에 점수를 매긴다면 F학점을 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42일간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동안 무려 730건의 의원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도 11건에 달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 평균 급여 1,149만 원은 받아갔죠. 자, 이제 밥값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회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잡음이 생길까 걱정도 됐는데 여야 모두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럼 18일 날 예정대로 하는 걸로. 그럼요. 네. 추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하기에 시간적으로. 예. 그 사당 원내대표들끼리는 그냥 그 합의한 대로 18일 날 동시 처리하자 이렇게 재확인한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냈죠. 가장 아슬아슬했던 고비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던 당시였습니다. 수행 맞고 그만해.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네가 다 마무리하고 가.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 나 요즘 이따 갈 거야. 나 진짜 출근하고 네가 좀 해주고 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특검을 하자니까. 응? 그걸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 두 번째 고비는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죠.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농성을 벌이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는 매우 끈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때 아닌 사부곡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로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세상에 남의 당 아버지께 일 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모욕을 주고 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술주정병이의 노름쟁이도 남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싫은 거예요. 자, 홍초로 의원에겐 아버지 같은 김성태 원내대표. 어쨌든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표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5월 18일 날 금요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어제 특검법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보시죠. 자, 여기서 관련, 관련자, 관련된, 관련한 이런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이란 표현의 범주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이걸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면전에서 말하진 않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해석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특검은 받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확고히 가졌고 그 내용은 그것을 저는 완전히 좀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나 청와대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로 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경수 후보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죠. 김 후보가 이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 훈훈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진짜 속내는 이랬습니다. 거기에 김정숙 여사도 나왔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한 인지된 사실이나 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되겠죠.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북한 가요를 한 곡 가져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못하는 속사정을 음악에 담아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네, 아직은 말 못해라는 북한 가요입니다.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의 면전에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하루 만에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쉽지 않겠죠. 아직은 말을 못하고 있지만 특검 범위를 놓고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42일 만에 열린 국회, 곳곳에 갈등 불씨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 같다 정도의 얘기만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국회가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여야가 타협을 했고요. 오늘 이제 42일 만에 국회 문이 열렸는데 그동안 쌓인 일이 참 많잖아요, 신반장.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후속 작업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8일에 드루킹 특검법 추경안 동시 처리하기로 한 합의사항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8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죠. 그래서 여야가 오늘 오후부터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여는 등 추경안 심사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에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는데 주요 대목 잠깐 들어보시죠.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그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입니다.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18일에 이제 특검법하고 이제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처리하기는 좀 촉박하다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추경안이요? 네.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SNS에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8일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그 합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3일 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초법적인 합의 아니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장병환 평화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또 여당과 다른 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3일 안에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게 촉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야가 지금 어렵게 합의를 했으니까 밤을 새더라도 좀 꼼꼼하게 합의를 했으면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근데 이제 최 반장, 지금 이제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된 것은 뭐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정 반장 발제를 듣고 보니까요. 네.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이 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관련이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아니라 관련자, 뭐 관련 사건 뭐 이런 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합의문에 명시된 것만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드루킹과 관련 카페 회원 정도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 김경수, 대선과 같은 말을 뺀 것도 뭐 그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 이 자유한국당은 같은 문구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이들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경수나 또 성역 없는 수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일찌감치 선긋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특검법 내용을 확정할 때 여야가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갈등이 잠복돼 있다. 지금 뭐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갈 거로 기대는 됩니다만 어쨌든 법사위 과정에서 파행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방선거 이후에나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싶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한 대로 여야가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놓고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꾸려지는 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은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 드루킹 사건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문제로 이 지방선거에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 나라 만들기 그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본 게 한국당 선대위 발대식이라고 그랬죠? 네. 자, 슬슬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재반장. 네, 공약집 제목은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 변화, 공정, 평화의 나라입니다. 4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 5대 핵심 약속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촛불 민주주의 실현, 집 걱정 없는 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내일도 아마 민주당하고 한국당에서 무슨 발대식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내일 좀 다뤄보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공약도 구체화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이 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 오늘 오전에 서울 송파구에서 잠실 세내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 인사하는 것으로 출정식을 대신했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또 오후에는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 후보자와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더불어 승리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서울 전 지역에 승리에 일조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박 시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면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박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 서울시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대다수 평가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김문수 후보도 유튜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박 시장 임기 7년 동안 서울이 발전을 멈췄다 이렇게 견제에 나섰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첫 일정으로요. 재보선 지역을 찾은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나저나 이제 이번 재보선이 12개 지역에서 벌어지잖아요. 정반장. 정말 네. 그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이지만은 미니 총선이에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2014년 상반기에 15곳 그리고 2002년 상반기에 1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은 2000년 이후에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재보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의원직 사직 처리가 되면서 12곳이 확정이 됐죠. 지역도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선거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5석에 불과하죠.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더 벌리면서 전국 주도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한국당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원내 일당 지위를 민주당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당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되찾으려는 경쟁이 아주 뭐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네, 국회로 갈게요. 42일 만에 열린 국회, 곳곳에 갈등 불씨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다시 한번 조우해서 장성급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예고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이달 초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북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또 이 선언을 문서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그곳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선언문 이행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남북 관계는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괜한 기우였던 셈입니다. 수석 대표는 고위급 회담 간판 콤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어저께 수고했습니다. 다행히 내려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래야지. 이번 회담에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회담, 또 8.15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내일 회담 마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북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지만 뭔가 숨길 수 없는 애땜도 느껴지시죠? 하루는 김정은이 학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 성미를 발견했다. 내가 밀어줄까? 하지 말라고! 저리 가! 정은은 그네를 세게 밀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야만 했다. 네, 사춘기 시절 남들처럼 인생의 쓴맛도 겪고 또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기도 했던 평범한 이 아이. 이 아이는 커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유년 시절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진들만 보면 우리네 어릴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스위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서구 문물과 자본주의 고스란히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서 유독 경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부터 그 열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중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사실상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노선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핵카드와 경제 개발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에 합의한 것도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 손익계산이 빠른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비핵화 보상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4조 원 안팎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당연히 수입을 줄이게 되겠죠.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군수 기업의 손해를 다른 기업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Won't be U.S. taxpayers. It will be American know-how, knowledge, entrepreneurs, and risk takers working alongside the North Korean people to create a robust economy That for their sounds like people sanctions too. relief. 원래 미국은 북한은 구매력이 없다.
인구가 적어서 시장이 안 된다라면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비핵화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대미 설득에 나섰다고 하죠. 서훈 국정원장이 키를 잡고 당시 폼페이오 CIA 국장과 3차례 이상 만나서 이미 북한엔 400개가 넘는 시장이 있고 개방이 시작됐다.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이미 이달 초부터 작업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갱도 주변의 이동식 건물들 또 레일이 제거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지휘센터와 핵심 시설들, 다음 주 공개 폐기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과정에 우리 측 통신과 방송기자 각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남북이 이제 내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후 19일 만이네요. 내일이면요. 그러니까 남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건데 최 반장, 이제 신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요. 의제는 역시 이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게 집중이 되겠죠. 네, 일단 통일부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요. 고위급 회담 개최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회담과 함께 남북 관계 일정도 병행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수석 대표를 맡고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회담,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내일 회담 얼추 그려지는데요. 원기루 체육성 부성은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논의, 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또 도로 연결 사업 논의차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가 물밑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던 억류 한국인 6명 송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있을 적십자 회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신 반장 말대로요. 사람을 보니까 의제가 보이네요. 네. 아까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남북 철도 관련한 논의를 반드시 하겠네요. 그죠? 괜히 오는 게 아닐 테니까요. 자, 정 반장,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가 열렸는데요. 주제는 크게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그리고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은 앞서 야당 발제에서 살펴봤고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관련한 이낙연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이 해야 될 일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준비를 하고요. 북한과 협의해야 할 일은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빨리 협의를 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라든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은 그런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하는 그런 단계적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 산림협력 그리고 6.15 남북 공동 행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각각 TF를 설치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판문점 선언이 정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요. 자칫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여러 정상회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한 비준 동의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지난번 청와대에서도 이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관련해서는 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핵과 경제를 맞바꾸는 그런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 이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벌써 폐기 작업에 돌입한 흔적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집중 발제에서 보셨겠지만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다음 주 폐기 과정을 세계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로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이미 이번 달 초부터 관련 그 해체 작업에 폐기 작업에 돌입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성 사진을 근거로 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왼쪽이 지난 4월 20일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이 5월 7일, 이번 5월 7일 날 사진입니다. 여러 이동식 건물 그리고 광산용 수레, 이동용 철로 이런 것들이 일부 철거가 된 게 육안으로도 약간 비교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드리면 북쪽 갱도의 경우에는 입구 외곽에 있는 연구시설 건물과 작업장도 일부 사라졌고요. 산 아래의 갱도 환기를 위한 압축기 건물 지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반면 네. 지휘센터와 주요 행정 지원 구역에 있는 가장 큰 핵심 시설 2개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38로스는 북한이 해외 언론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직접 폭발을 통해 터널을 붕괴시키고 관련 시설을 철거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오늘 우리 측 통신 기자하고요, 방송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을 참관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들은 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외교부와 과기부 출입 기자들이 글쎄요, 각각 저도 될 그렇게 거라는 들었는데 신반장은 안 되는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전문 좋습니다. 분야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자, 어쨌든 북한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신반장? 네, 일단 백악관은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완전한 확인 절차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도 사찰과 확인이 핵심이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선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rhetoric has certainly shifted on Kim Jong-un, and I'm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why, and whether he thinks that at all that he is going too far in sort of praising Kim Jong-un. Well, I think the president's rhetoric has reflected Kim Jong-un's actions. I think that Kim Jong-un has stepped forward and made pledges to halt nuclear tests, halt ICBM tests, and now has released these 3 prisoners. And those are signs of good faith, and we hope to build on that. 네, 그리고 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중국에 간 것 같다. 일단 이제 정황상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김영철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만 했었는데 지금 대표단이 누가 갔는지도 좀 확인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현장 시찰에 나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참관단이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이 식량난 해소죠. 그래서 이 중국의 첨단 농업기술 현황을 참관한 걸로 보이고요. 앞서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에 방중을 했을 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 과학원 문헌정보센터를 간 적이 있는데 참관단도 여기를 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천년대계로 추진 중인 경제특구 신도시 슝안지구 건설 현장도 돌아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고려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북한과 이제 핵과 경제 빅딜을 준비 중이지만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롄에 갑자기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경제 협력과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게 지금 이제 일본 신문들의 보도예요. 네, 대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자, 여전히 이제 일본은 패싱 상태다.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노동신문이 또 그런 평가를 했었잖아요. 뒤늦게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에 일본 언론만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일본이 또 한반도를 도발하는 그런 행동을 오늘 했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교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018년 판 외교청서를 자기네 나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 동해 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본 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고요. 전반적으로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같은 우리나라와 이런 마찰을 빚는 현안에 대해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각 철회 요구했고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홍대 모델 그 몰카 사건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제 불거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오늘 청와대 쪽에서 설명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해서 처벌 강도가 낮았지만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를 하고 제대로 보호하면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갔다면서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좀 시간이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도정환 장관이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거기 이제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평양 공연을 가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가수들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그 사진 배치를 놓고 또 일각에서는 뭐 계획적이다 또 의도적인 배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정환 장관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이 다 안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내가 무릎을 꿇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제 윤도현 밴드 이제 분들이 앞으로 뛰어와서 그 김정은 위원장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진 찍었으면 그 파장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남북 고위급 회담 내일 판문점서 개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죠.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도민에게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얼마 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찰나의 순간을 담은 장면이었죠. 안 보신 분들은 계실지언정 한 번만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한 번만 더 봐주시죠. 자, 토론회가 잘 진행 중이었죠. 순간 땡땡 벨이 울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남성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가더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달걀을 던지고 뺨을 때립니다. 자, 맞은 남성 누군가 했더니 원희룡 무소속 후보였죠.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 사람들도 뭐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옆에 있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제지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원희룡 후보, 눈을 저렇게 감은 채로 지그시 그냥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뭐 관계자들이 달려와서 옷에 묻은 달걀 흔적을 닦아낼 때도 원 후보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얼굴과 와이셔츠에 저렇게 피가 묻어 있습니다. 원 후보를 폭행했던 남성이 이 직후에 자해를 시도했다고 하죠. 자, 그걸 또 만류하는 과정에서 묻은 선혈인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직후에 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가해 남성 김모 씨도 병원에서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하실 만큼은 아닙니다. 라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 헤아려 보겠다. 그분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쾌유를 기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어제 이 사건을 놓고 짜고 친 거 아니냐.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신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원 후보와 가해 남성 원래 좀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죠. 가해자 김모 씨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주도청 앞에서 이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식 중이던 이 김 씨를 당시 지사였던 원 후보가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봉변을 당하다 보면
몸이 딱 굳어버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창원시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김성일 당시 시의원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 문제를 놓고 안상수 시장하고 갈등 중이었는데, 자, 김 시의원이 저렇게 가방을 든 채로 회의장 앞쪽으로 나가더니 안 시장한테 뭐라고 합니다. 안상수 시장 돌출 행동에 그냥 쳐다볼 뿐이었죠.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구장 펜스 가고 그거 무슨 짓이야?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아 진짜 왜 주십니까? 자, 원희룡 후보처럼 당시 안상수 시장도 너무 이게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벌어진 거여서 그냥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볼 뿐이었죠. 자, 어떤 경우에도 폭력 안 됩니다. 정 그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든다. 주먹이 아닌 표로 심판하라고 인류가 만든 제도가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경찰은 이 가해자 김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상해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이제 뭐 워낙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한 뉴스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KBS 뉴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명희 씨의 또 다른 운전 기사를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 운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꼭 참고 갔죠. 그런데 갑자기 이랬다는 거죠. 야, 너 뒤 좀 돌아봐. 네, 기사는 뭔 일이지 하면서 네? 하고 돌아봤죠. 부장하고 닮았네요. 자, 바로 그 순간 이거 곧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뭔가 끈끈한 액체가 얼굴에 확 침을 뱉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부장하고 닮은 저분 뒤통수에다 대고 저렇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거죠. 자,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그 기사분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 경찰이 이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직접 들려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직접 들어봤더니 똑같은 패턴으로 구성된 음성을 구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일부러 뭐 재밌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걸 들어보시면 김경호 씨가 막 진짜 샤우팅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 똑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어제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지역 군의원 김모 씨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거죠. 자, 2016년에 이 김모 씨가 당신 돈 왜 안 갚아?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이 의원 돈을 안 갚다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재판부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고소 사실이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는다는 고소인 주장이 허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 의원한테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자, 물론 항소심, 상고심 남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이완영 의원 의원직을 잃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원희룡 지사 문제는 큰 불상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근데 아까 그 안상수 전 시장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무소속 후보죠. 네. 그 몸이 굳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거 엄청 잘 피한 거예요. 그 근거리에서 달걀을 그 정도로 피할 수 있다는 거는 몸이 굳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아까 그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원희룡 후보하고요 가해자 김 씨는 이제 구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원희룡 당시 지사가 찾아가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42일 동안 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단식 13일째 되던 날에 김 씨를 찾아가서 면담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원 후보가 김 씨를 보고 기운이 아직 있으시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들은 김 씨가 원 지사가 우리를 비아냥거렸다고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원 후보는 그 이후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 김 씨는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원 후보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게 공항 반대 대책위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원희룡 후보는요. 뭐죠? 김 씨를 아까 막아준 문대림 그 민주당 후보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가족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딸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 사이에 또 딸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 후보의 SNS에 딸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된 건데요. 원 후보가 딸이 둘인데 이 서울에 사는 큰 딸이 글을 올린 겁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지적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뭐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원 후보에 대해서는 정계를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빠가 호상을 당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미워하셔도 좋으나 제발 목숨이나 신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호상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호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를 늦게까지 있어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무탈하게 편하게 글쎄요.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호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된 건데요. 물론 아버지가 아무 탈 없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뭐 마음을 담은 뜻이라는 건 알겠지만 호상이라는 표현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특히 뭐 원 후보 나이가 이제 뭐 50대 초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딸의 글은 올린 지 1시간여 만에 삭제가 됐고요. 원 후보는 SNS에 딸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밤새 울며 잠을 설친 와중에 올린 모양이라면서 어제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아버지 SNS 계정에도 올리고 자신의 SNS 계정에도 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 하면서 약간 다소 좀 격한 내용의 그런 문장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사과 글을 직접 또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더라고요. 아빠가 걱정이 됐고 상황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가족으로서 힘든 댓글들을 보고 잠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솔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순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도요.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뭐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문제 정말 뭐 파도 계속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조원태 사장 관련한 구설이 좀 적었는데 어제 뉴스룸 보도 보니까요. 그것도 또 충격적이에요. 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난기류가 발생할 때 직원들의 대처 방안을 담은 직원용 안내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기내 전체 승객들에게 경고 방송을 했는데 이코노미 승객에게만 방송으로 하고 퍼스트, 또 비즈니스석에는 구두로 통보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바꿨느냐? 조사장이 1등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난기류 방송으로 화면이 멈추고 경고 방송이 나가자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해라 이렇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직원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게임에 집중하느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까 오늘? 네, 평소와 다르게 아주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2017년 11월 이후 승객 불편 의견을 반영해서 방송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가벼운 난기류 발생 시 상위 클래스 승객 대상으로는 안내 방송 대신에 승무원이 구두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안내로 정책이 변경된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다만 그게 조사장 때문은 아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또 재미난 뉴스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대한항공이요. 2005년 이후에 13년 만에 일반직 직원들에게 경력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13년 만이에요? 네, 일단 뭐 기본급하고 성과급 외에 별도의 경력금을 월 기본급의 50% 수준으로 준다고 하고요. 또 임금 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3%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내부 사정이 뭐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때가 때이니만큼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상황은 좀 공교롭긴 하네요.
자, 그나저나 양 반장, 이번 주말에 3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진짜 좀 장기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18일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3차 집회를 연다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양호 회장 일가를 사실상 겨냥하면서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관련 당국의 대응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직원들도 청와대의 이런 기류에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또 지금까지 느슨하게 이어온 그 대한항공 직원 연대를 정식 협의체로 구성하는 움직임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양호 회장 일가 관련한 소식이 계속 나오는 한 직원들의 퇴진 요구도 또 가라앉지는 않겠죠. 아무튼 대한항공 상황은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원희룡 기사로 갈게요. 원희룡, 가벼운 타박상, 처벌 원치 않아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최 씨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교수들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대 학사비리 대법원 선고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소식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들의 최종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비선진료 김영재 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 박채윤 씨는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또 확정이 됐죠.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선 전 비서관은 최근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의 첫 대법원 판결이자 정유라 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1, 2심에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그리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실형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들한테는 수험생 중에서 국가대표 단복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면접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입학을 한 후에는 정유라 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또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주고 학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 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물론 정유라 씨가 제출한 과제물도 있었습니다. 마장마술의 말 조정법이라는 레포트의 한 부분인데요.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XX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구보는 3절 운동이다. 마음속에 메트로놈 하나 다 놓고 달그닥 쿡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엉터리 맞춤법에 달그닥 훅, 이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표현인데요. 이 같은 보고서에도 담당 교수는 네, 잘하셨네요 라거나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이메일에는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화여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역버스로 불리는 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접한 학생들은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았다. 강의실 출입문에 이 한 글자만 크게 인쇄한 종이를 붙여놓는가 하면 입학처장 교수 연구실 문에는 금메달 가져온 학생이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놓기도 했다. 유쾌한 항의 방식이었다. 네, 또 유철군 교수는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유라 씨에게 합격 성적을 적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이 되자 조교들을 시켜 답안지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성 교수는요. 직접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해 정 씨의 과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두 명의 교수도 오늘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정유라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지만 정작 이 모든 혜택을 누린 당사자는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다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좀 억울합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정유라 씨 강제 소환 이후에는 엄마 최순실 씨와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침없는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나저나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 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교수 전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자는 날, 이들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렇게 말을 했었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라고 말입니다. 자, 참고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도 한때는 교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셨어. 예, 저도 갖고 있는데. 좀 기억나시죠? 예, 남자 펜트상 영어로 제가 저 연극을 했거든요. 영어로. 중2 때요. 제가 중2 때 너무 많이 달라졌죠. 꿈 같은 시절입니다. 네, 제 어릴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 같이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이대 교수 전원 유죄 확정입니다. 네, 그 최순실 씨는요. 지난번에 이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만약에 20년형이 확정이 된다면은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대 비리 3년을 더해서요. 23년형을 살게 됩니다. 그럼 별건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자, 최순실 씨 측에서는 조금 전 입장이 나온 걸 보니까요. 여론에 무게를 둔 판단이다. 이렇게 좀 그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판단을 이제 비판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자,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앞서 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영 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파장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안미연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질책했다면서 문 총장의 외압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면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내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회견을 강행할 경우에 징계하겠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 가신 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였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대노하셨다라고 하셔서 그 말을 수사팀 회의에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작성된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입니다.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 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 수사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 총장이 외압 넣은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질책한 적 없다. 수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질책한 적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질책한 적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책한 적은 있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질책은 어떤 취지로 하셨습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한 과정입니다. 네. 아까 뭐 그래픽에 저 닮은 사람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적을 원래 하는 약간 거고요. 자, 어쨌든 안 검사는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안 검사는 검사장이 총장에게 질책을 받고 온 뒤에 입장이 바뀐 것을 협의라고 할 수 있냐라면서 협의란 형태가 사실은 협의가 된 것처럼 강요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안 검사 측은 지난 3월 15일 보도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 간부의 반대로 당일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출력물 같은 현물 압수수색은 이루어졌는데 USB, 휴대폰, 컴퓨터 이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전문 수사관이 동행했음에도 3월 17일로 미뤄서 진행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피압수자 분들이시죠. 그러면 차량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압수수색 한 걸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신 것까지 제가 전해들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입장도 나왔죠, 재반장. 네, 그리고 일단 먼저 그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정당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따랐을 뿐 부당한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문 총장이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5월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당초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했던 문 총장이 수사단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뒤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승낙을 하지 않았고 지난 2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이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은 전문 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를 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 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단은 전문 자문단 심의 없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만 소개하면요.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이 그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정의당도 이제 문 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강원랜드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 입장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나오면은 내일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안미현,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의 외압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정강현 반장이 전해드린 대로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미로 4월 세비의 국고 반납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말했었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여야 협상이 이루어져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원내 부대표가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세균 의장이 지금 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세균 의장님께서 입법부를 이끌고 계신 워낙 수장이신데 네.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들 많이 합니다. 예. 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 지급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무노독,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는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검색해보면 482건이나 뜹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무보수 공사직으로 바꿔라, 세금이 아깝다 이런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하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3월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 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만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800만 원, 월 평균 1,149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5천만 원 정도 정책개발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이 마냥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제19대 국회 때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 활동비 등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왜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세비를 반납하라고 청원하는지 그 행간을 읽어보고 이제는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피로 물든 가자 지구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가자 지구 접경지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는데 팔레스타인 시위대 50여 명이 이스라엘군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침 오늘은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에 뺏긴 날을 기념하는 재앙의 날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촉발된 이 유혈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보 들어온 건 별거 없죠? 네. 수고했습니다. 최 반장, 강 반장도 고생했어요. 할 말 없어요.